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회 선재원 교수입니다. 제1회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포럼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주 전에는 공영형 사립대의 이론을 실제 평택대에 적용할 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사립대의 공공성 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인 공영형 사립대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생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학인 평택대의 경우에 공영형 사립대란 설립자이신 피어슨 박사님의 청교도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한 이유는 시, 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학 교육의 재정 지원 형태로는 대학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시도 정부가 중앙정부가 추천한 공익이사를 이사회에 받아들여 대학 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평택대는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족벌 경영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 백서에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대 구성원은 설립자이신 피어슨 박사의 청교도 정신을 살리는 대학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수단체들이 희망했던 거는 호남의 조선대학, 영남의 대구대학 아니면 영남대학, 그리고 우리나라 그 비리사학과의 투쟁에서 금자탑을 이룩한 그 원주의 상지대학, 이 세 대학만큼은 어떻게든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과 영남대학에서는 그 내부 부서원 간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내 민주화 운동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신 이 평택대학이 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장돼서 말하면은 만일에 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이 평택대학이 이 상지대학과 조선대학과 아울러서 이 첫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전제를 먼저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은 국립대를 포함을 해서 사립대까지도 공공재라는 명제를 우리 사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소위 그 기업에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는 것이 기업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학도 그런 면에서 최소한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그 일환이 바로 사립대학의 공영화 방안일 것이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비리들이 이렇게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꿔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 나라 교육이 결국 교육이라는 것을 사업으로 본 데서 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공용화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 공용화가 왜 당연한 것인가, 왜 당위적인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발제문에서도 다뤘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학의 교육계는 수도권 지방대학 간의 서열화 문제,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입학 자원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 재정이나 입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학을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학의 86%가 사실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절대 비중이 결국 사립대학이고, 이 사립대학의 말하자면 독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심지어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립대학 비리의 공통된 사실 핵심 원인은 사립대학 재단들이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 세습, 이런 봉건적인 독재와 재정 인사권의 핵심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독재적으로 지배구조가 작동하는 것이 지금 사학비리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립대학 공용화라는 것은 전면적인 소유구조 전환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참여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도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발제자의 문제 제기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마디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한 사회의 지성을 책임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이 대학이 어떤 다른 조직들과 달리 자율성이 당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가치다라는 것을 선언한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사실 이해한다면 사립대학 비리가 날래 날 수가 없고, 또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재단의 전횡을 방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단순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학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직원, 학생의 이런 실체적 구성원들이 학교 경영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학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일방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대학을 지금 재단이나 설립자의 사유재산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학은 이미 엄연히 엄청난 공적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이런 공공재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공공선에 부합하고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오히려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에 부합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내린 대학 자율성 보장 방안은,
대학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대표 기구가 정관이 아닌 법률 시행령의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소위 교수단체라고 하는 핵심 구성원인 교수단체가 단순한 친목 임의단체가 아니라 학칙상의 어떤 학칙기구로 의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이나 인사권 행사의 지금 정점, 그리고 대학 학사 행정의 권력인 총장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재단 이사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사장,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임의대로 추천되고 선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의 선정 권한을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총장 직선제를 교육민주주의 달성의 기본 요건으로 이것도 저는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이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사실 총장을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대학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대학의 공공성, 나아가서 대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사학의 투명성에 대한 것인데, 투명성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성과 상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앞에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사유화, 학교 법인과 학교의 그 사유화 문제가 결국은 사립 학교의 그 운영의 투명성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사유화를 극복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사유화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죠. 아까 이제 우리 김수진 교수님께서 법원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 사학에 대해서, 사학의 사유권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모르던 시절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법학자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유화가 가능할까? 그래서 근데 판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곤란스럽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 기간 동안 사실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고민 과정에 대체로 그냥 판례가 그러니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 쭉 거쳐오면서 이건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이런 것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이게 반드시 개인의 사학법인이나 또는 사립학교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판례 얘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어떤 사람이, 개인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법인과 학교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실질적으로 샀다가 2010년도에, 4년이죠, 그죠? 2010년도에 4년 동안 자기가 학장을 하다가 다시 그 법인과 학교를 다시 판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팔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돈을 얼마 정도 남겼냐면 25억을 남겼습니다. 25억. 25억을 남겼고요. 근데 25억 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학장하면서 받은 월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1억만 받았다고 해도 1억 이상 받죠. 학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이 한 3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년에 수익이 한 7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돈을 얘기 보면 뭐 220억에 샀다, 225억에 이제 뭐 200억 좀 넘는 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률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수익률이다. 아마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뭐 7억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과연 있을까? 근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 뭐라 그럴까? M&A 하면 이렇게 기업 사다가 쪼개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뭐냐면 학교가 두 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하나를 먼저 띄어서 팝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을 거기서 25억을 이제 받아요. 근데 받아서 이제 개인, 그죠? 이 개인이 그 돈을 이제 개인적으로 소비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원심에서는 유죄다. 예.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 거죠. 유죄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고요. 그 무죄 판결을 하게 된 이유가 뭐 자세한 내용을 하자면 좀 복잡해지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이 결국 이 사람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5억 그 돈이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원래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를 팔았단 말이에요. 예, 팔고 돈을 이제 직접 자기가 받았는데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이 결과론적으로 그 중간에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개인 간 쓴 계약서. 그 계약서를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해봤을 때 결국은 그 돈은 이 개인의 돈이다. 이렇게 봐서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거죠. 만약 그 돈이 이제 학교 법인의 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법인 소속이잖아요. 원래가 법인 아래에 있잖아요. 법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고등학교가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매매한 그 25억 금액이 만약 법인의 소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횡령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용어를 하나 창설을 합니다. 법원에서. 학교법인 실제 운영자. 학교법인 실제 운영자. 운영자도 아니고요. 학교법인 운영자도 아니고 학교법인 실제 운영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냐면 대학의 학장이에요. 그 대학의 학장이면서 학교법인 또 실제 운영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이제 아까 인사권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앞에 법인에서 인사권을 갖는 것은 뭐 크게 뭐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기 힘들어요. 인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런데 대신 뭐가 안 되냐면 사립학교법상 법인에서 학교의 학사 어떤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을 하게 되면 법인은 장악하지만 학교를 장악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학장이나 총장을 하면서 이사장을 소위 말하는 바지로 이렇게 앉혀놓으면 양쪽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너 여기서 얘기하면 운영자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사장 하기보다는 총장이나 학장을 해서 양쪽을 다 장악하는 게 훨씬 좋고 이분도 이제 그런 식의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법원은 이제 실제 운영자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학교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이 개인에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 소유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학교 팔아먹은 거 있잖아요. 팔아먹은 돈이 파는 돈이 자기 그 사람의 소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바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좀 더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처분권을 학교 법인도 나중에 이제 팔았으니까요. 법인과 학교에 대한 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이 사용수익 처분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처분권, 즉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립학교법 1조와 1조에 이제 목적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2조에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해석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저 나름대로의 분석 결과는 뭐냐면 학교 법인에게 그죠? 그러니까 학교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법인 소유권이란 말 아예 법 자체에 없습니다.
학교 법인의 경영이란 말은 나와요. 학교에 대한 경영이란 말은 나오는데 그 경영권도 그러니까 소위 경영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법인의 학교에 대한 경영권조차도 해석을 해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학교 법인이 학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경영권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죠? 제 해석의 결론은 논문에 제가 게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법인의 경영권이 제로면 학교 법인의 학교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법인도 아닌 자연인, 그죠? 또 다른 주체죠, 그죠? 자연인의 학교 법인에 대한 소유권 또는 학교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판례는 뭐냐면 학교 법인 실제 운영권자라는 뭐 법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법의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놨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물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법에도 없는 소유권을 마음대로 법원에서 만들어낸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상권 분립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건 엄격한 위헌적 행위, 우연적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역시 사학혁신의 방향성을 제대로 통일되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개가 지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희 학교 문제에 골똘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의 이야기를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때로는 다른 학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와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대학혁신, 사학혁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거나 무언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격의 빌미가 되고요. 어떤 역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누를 범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선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학교 내에서 다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계약 사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총장을 뭐 하고 그런데 또 뭐 인정을 안 하고 저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당하시니까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조금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사적 자치의 인정을 좀 확대하자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 가면은 봐라 사적 자치 인정하자니 이런 또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평택대도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평의원제를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정관에 그냥 맡겨버렸죠, 그죠? 네, 지금 그게 문제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택대는 그거에 엄청난 이익을 봤죠, 그죠? 네, 학교에 그거를 정해놨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돼버렸죠.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인가 지금 사학혁신을 하려면 자신의 학교에 관한 문제만 이게 골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서 일을 추진할 때는 법률팀은 법률팀, 학교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육 철학, 교육 행정은 이쪽 팀. 이래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한 목소리가 돼야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영형 사립대학 투명 확보 방안 이 주제로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재정 해결을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UERP라고 이게 도입을 해서 사학진흥재단에 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사립대학교에 대해 이게 범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발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그 사학진흥재단 기금에서 개발한 우리 유니버시티 ERP 부분을 저는 사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죠. 전자결제 시스템은 자기 검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이제 기피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회계처를 의무화해야 된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은 돈이 따르는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횡령과 배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회계 제도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은 사립학교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영리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검증된 부분은 저는 대학 내에서도 이거를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대학교에는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사립대학에는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저는 이 재정위원회를 사립대학교에 설치를 해서 최소한의 이제 이사장이나 이사장 직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부분을 저는 차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문제되어 있던 게 가수금이나 이제 가수금의 경우는 어디서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걸 회계를 계정광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수금 처리를 해요. 어디 지급을 했을 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명확히 법적으로 가수금이나 가지급에 대한 임시적 계정 부분은 최소한의 대학에서 공시를 할 경우는 이 부분의 회계 계정 부분은 이에 합당한 부분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거에 대한 게 벌칙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작년 말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의하면은 회계 부정이 일반 기본 예산의 30% 이상이 돼 있을 경우 임원 승인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이나 준수되면은 상당한 부분에 저는 이제 자의적인 회계 조작 부분은 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배임 횡령. 1,000만 원 이상 배임 횡령이 됐을 때는 교육부에서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기왕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교육부가 스스로 문제가 늦겠다고 보고 이렇게 했던 이런 조항 부분이라도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끔 저는 강제했으면 상당한 부분의 회계에 대한 통제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재무회계 담당자, 순환보직제죠. 순환보직제. 지금은 이제 회계 담당자를 총장이나 이런 분들의 직계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임명이 되면 거의 이분은 10년, 20년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러면 되게 이제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회계 담당자의 경우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동기부여죠.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공익제보하면은 공익제보에 대한 예산의 제약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포상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하는데 이 부분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가 완벽한다 하더라도 인사권 이런 걸 남용하지 못하게끔 반드시 사학 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거의 공익이사라고 그러죠.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개방형이사라고 그러는데요. 전체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공익이사로 이렇게 선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사립학교는 4분의 1 이상일 거예요. 그나마 4분의 1 이상도 전부
형식적으로는 뭐 독립적인 거 보이지만은 실제 임명권자인 총장이나 이제 이사장의 뭐 친척이나 친척은 좀 제한이 돼 있죠. 그래 직접적인 친척보다는 선후배 관계나 그다음에 또 학교에 이제 그 졸업생들은 어느 부분 어떻게 그 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악용을 시키냐면요. 그 중에 이제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두 명은 직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시켜요. 그리고 취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이익공방제를 해가지고 졸업생들 중에 그 동창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그 학교 이사로 이렇게 하죠. 그럼 보통 제가 보니 그 이사도 안 바뀌지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되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 이사로서 자격이 제한은 뭐 충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첫 번째가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같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임원 승인 취소 같은 게 지금 만약 임원 그 부정과 비리 등으로 임원 취임이 승인된 그 취소가 된 임원이 복귀하는 데는 지금 아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아까 이무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다 해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영원히 학교로 되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사와 임시이사, 이사 정수의 과반 이상의 이사가 취임이 승인이 될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런 조항도 삭제해야 되고요. 임시이사의 임기를 없애거나 정이사와 동일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분규가 있는 학교에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정상화 기간이 맥시멈 2년이더라고요. 1년 동안은 하고 1년 뒤에 총장을 선거회에서 선출한 다음에 1년을 더 주고 그 뒤에 이제 정의사 체제로 다시 바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5년 내지는 4년 이런 식으로다가요. 그다음 뭐 이사 구성이 어떻더라라는 것, 거기 이제 보시면 법인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4분의 1까지 가능한 친인척 비율을 공공기관처럼 뭐 5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일본처럼 안전히 대폭 축소한다든지 내지는 한 명 이상에는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 사립학교법 조항도 개정해서 친인척이 총장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이거 폐지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학 평의위원회가 개방이사와 감사를 직접 추천해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 노조, 교협, 대학 노조, 총학 등 법적 기구화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무성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부 감사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법 위반 시 처벌 강화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확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대학평가원과 학교 측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대학 알림이를 참고해라. 이게 저한테 온 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알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해서 전부 다 삭제시켜놔서 알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합니다. 뭐 그런 내용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대학 알림이의 내용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되고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하는 내용에는 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 추진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 이사장 및 총학장의 재산 현황 등 실험 실습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도 게재해야 되고요. 보직교수 현황도 나와야 됩니다. 보직교수 현황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학연금에서 단과대학인 경우는 학장, 그 다음에 본부대학인 경우에는 처장 내지는 급 이상이 되면
사학연금의 배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립대학에서 그 족벌 사학에 부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직교수 현황, 내지는 보직교수의 임용기간, 보직 임용기간을 제한을 둬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사회 회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등등의 것 이런 것이 좀 추가 및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법과 같이 개정과 같이 가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사립대학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교수님께서는 투명성이 안착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선재 교수님은 특히 그 구성원 대표하고 총장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휴지 조각이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공영사립대학에서 지금 하나의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건으로서 구성원 대표 기구가 이제 학칙 기구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그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학칙 기구 구성원 대표 학칙 기구화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발표로서 류석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만 주어졌을 뿐인데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경영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장경욱 교수님은 포괄적 경영권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그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장경욱 교수님은 뭐 사학 개혁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될 것이다라는 뭐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도 해주셨는데,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영사립대에서 이제 공익 이사를 의무적으로 투입해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공영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적 이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사립대학에서 공적 이사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무성 교수님께서 재정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등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손병동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투명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역시 공영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예산을 사용한 뒤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실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로서 재정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실행되려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공영사립대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안해 주셨고, 뭐 손병동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법도 이에 따라서 사립학교법도 반드시 이제 개정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사들이 한번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해야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 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로서 정보 공개를 정보 공개 제도를 좀 더 확고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정보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확대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그 공영사립대 안에서 지금 현재 공영사립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안에서 빠진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런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인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사권에 대한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공영사립대 현재 제도 안에서는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을 특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영사립대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공영사립대가 그 한국 사학 개혁의 중요한 모멘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영사립대학 연구 모델로 선정된 세 개의 대학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세 개 대학이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의 목소리로 내야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고등교육 개혁 주체로서 거듭나고, 그리고 또 그게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거기에 빠진 부분이 너무 많으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또 앞으로 또 논의를 거듭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평택대의 공공성 강화 행보는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